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시사위크 기사. 요즘 정치권 언어 문제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 내용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정치 뉴스 틀면 똘마니, 쓰레기, 냄새난다 이런 표현들이 정말 그냥 요거 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책 대결보다는 뭔가 서로 비난만 하는 듯한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주목할 자료는요. 2025년 9월 22일자 시사위크 전두성 기자의 기사입니다. 제목이 똘마니, 브리에스, 냄새난다. 점점 거칠어지는 정치권의 입. 바로 이겁니다. 네, 이 기사를 토대로 최근 정치권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또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보고 또 기사에 나온 전문가들은 이걸 어떻게 분석하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저희가 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어디까지나 기사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하고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기사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게 역시 여야 대표 간의 그 날선 공방이에요. 네, 이게 발단이 국민의힘이 9월 21일에 대구에서 열었던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국민 규탄 대회,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 집회였군요. 거기서 나온 발언들이 문제였던 거죠? 네, 기사를 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직접 겨냥해서 상당히 좀 센 발언들을 쏟아냈다고 나와요. 어떤 발언들이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기사에 보니까 정 대표를 향해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반헌법적인 정치 테러 집단의 수괴라는 표현까지 썼다고 하죠. 와, 똘마니도 그렇고 수괴라니요. 이건 뭐 거의 일상 대화에서도 쓰기 힘든 좀 모욕적인 단어 아닌가요? 그렇죠. 똘마니는 비하하는 속어고 수괴는 보통 범죄 집단 두목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논쟁의 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단순히 개인 비난을 넘어서 민주당 전체를 그렇게 규정하려는 의도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기사에서도 그런 분석의 여지가 있다고 짚고 있어요. 상대를 정치 파트너가 아니라 아예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상당히 좀 날카로웠다고요. 네, 맞습니다. 장 대표가 이 대통령 재판 문제를 직접 거론하면서요. 기사 내용 보면 올해는 반드시 지금 멈춰서 있는 이재명의 5개 재판이 속히 다시 시작되게 만들어야 한다. 헉.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래서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했다는 거예요. 끝내야 한다. 와, 이건 좀 섬뜩하게 들리는데요. 네, 정치적 공세를 넘어서 정치 생명을 완전히 끊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소지가 충분하죠. 기사에서는 이게 또 법원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사법 절차를 정치적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해요. 그렇죠. 그리고 현 정국을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 인민 독재로 가고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대법원장 발령에서는 쓰레기 같은 정치 공작이라고 한 부분도 있거든요. 쓰레기라는 말까지 나왔다고요? 와. 네. 정말 좀 극단적인 언어 사용의 예시로 기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 대표가 썼던 똘마니 표현, 이걸 그대로 돌려줬어요. 똑같이? 네. 윤석열 내란숙의 똘마니 주제에 이렇게 시작해서요. 이어서 어디다 대고 입으로 오물배설인가, 냄새나니 입이나 닦아라 이렇게 응수했다고 기사는 전합니다. 오물배설, 냄새난다. 와, 진짜 표현들이 상상 이상인데요? 서로 감정의 골이 정말 깊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상대방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을 드러내는 정말 원색적인 단어들이죠.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다음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발언이 이어졌다면서요? 네, 맞아요. 9월 22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정 대표가 전날 국민의힘 장외 집회를 두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 망언이 난무했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직접적으로 비판했군요. 네. 그러면서 입도 더러워지고 귀도 더러워졌다. 저는 어제 귀를 씻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불쾌감을 아주 강하게 표현한 거죠. 귀를 씻었다는 말이 참. 듣기 힘들었다는 걸 아주 강하게 표현한 거네요. 거기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 최악의 최약체 지도부 땡큐 이렇게 비꼬기까지 했다고 해요.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그건 약간 상대당 지도부가 정치력이 부족해서 고맙다 뭐 이런 식의 조롱으로 보여요. 오히려 민주당에게 유리하다 이런 냉소적인 평가랄까요?
아하. 기사는 결국 이런 공방들이 정책 경쟁은 없고 그냥 감정적인 비방, 조롱으로만 치닫는 정치권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서로 상처 주고 또 지지층의 한테는 우리가 이렇게 세게 나간다 보여주려는 의도도 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런 험악한 분위기가 국회 상임위로까지 바로 번진 사례도 기사에 있더라고요. 9월 22일 법사위였죠. 네, 맞습니다. 당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노트북에 붙인 유익물 좀 떼라고 요구를 했어요. 네, 근데 국힘의원들이 거부하니까 추 위원장이 퇴장 명령을 내리면서 충돌이 생긴 거죠. 퇴장 명령을 거부하면서 막 고성이 오갔다고 하던데 근데 추미애 위원장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한테 한 말이 또 논란이 됐어요. 아, 네. 기사에 나온 그 발언, 이렇게 하시는 것이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 이 말이죠. 네, 윤석열 오빠라니 정말 좀 예상 밖의 표현이었어요. 그렇죠. 국회 상임위라는 공식 석상에서 상대당 의원의 행동을 대통령과의 어떤 사적인 관계, 오빠라는 단어랑 연결시킨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들릴 소지가 다분하네요. 기사에서도 그렇게 분석해요. 나 의원의 정치 활동을 합리적인 판단이나 소신이 아니라 무슨 감정적이고 사적인 관계로 폄하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다고요. 심각한 인신공격이라는 거죠. 나경원 의원도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겠네요. 그럼요. 기사에 보면 바로 여기서 윤석열 얘기가 왜 나오냐 이렇게 강하게 항의했고 결국 이것 때문에 법사위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해요. 아, 정말 국회 본연의 기능은 마비되고 감정 싸움만 남는 그런 상황이네요. 이 사건이 딱 그런 현 상황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사례라고 기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흥미로운 건요. 이렇게 막 강경 발언들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조금 다른 목소리도 나왔다는 거예요. 기사가 이 부분도 짚었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물론 대구 집회에서는 김민수 최고위원처럼 나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안 부른다거나 재판 얘기하면서 당선 무효 아니냐 이런 강경 발언도 있었는데 네, 그런 발언도 있었지만 또 다른 목소리도 있었다는 거죠. 네, 기사가 주목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이 라디오에 나가서 그 대구 집회 메시지가 중도층에게는 소구력이 있는 메시지는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어요. 아, 냉정한 평가네요. 그렇죠. 강성 지지층은 좋아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표를 얻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는 현실적인 지적인 거죠. 김대식 의원 발언도 좀 비슷한 맥락 같던데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기 초반인데 벌써 대통령 직무 중단이나 당선 무효 이런 얘기하는 거 국민이 어떻게 볼까 좀 염려스럽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네, 조심스럽지만 분명히 우려를 표현한 거죠. 특히 국민의 시선을 언급하면서 당의 너무 강경한 노선이 일반 대중에게 어떻게 비칠까 걱정하는 모습이잖아요. 네, 기사는 이런 내부의 다른 목소리들이 강경 투쟁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부작용도 있다는 인식이 당내에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분석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방식에 동의하는 건 아니고 좀 전략 수정이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아, 정말 정치권 언어가 너무 거칠어지고 대립이 정말 극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기사에 나온 전문가들 분석을 좀 들어보죠. 신율 명지대 교수 진단이 좀 눈에 띄던데요. 네, 신율 교수는 지금 정치 상황을 아주 비관적으로 보시더라고요. 기사에 보면 평가할 만한 가치가 있나 싶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예요. 그렇게까지요? 네. 핵심 진단은 이거예요. 지금 정치가 없어지고 투쟁만 없다. 정치가 없어지고 투쟁만 남았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정치가 원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대화하고 타협해서 합의점을 찾고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국 정치에는 그런 기능이 거의 사라졌다는 거예요. 대신 그냥 상대방을 적으로 보고 싸워서 이기고 없애려는 투쟁만 남았다는 진단이죠. 아, 이런 투쟁 국면에서는 당연히 서로 막말하고 혐오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고 언어는 점점 더 극단적이 된다는 설명이에요. 정치의 본질은 사라지고 싸움만 남았다. 참 뼈 아픈 지적이네요.
기사에 박상병 정치평론가 분석도 있던데 이분은 또 다른 각도에서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박상병 평론가는 현재 여야가 보이는 행태를 상대 당에 대한 혐오를 확대 재생산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다. 이렇게 딱 꼬집었어요. 의도적으로 혐오를 부추긴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 바로 강성 지지층의 발목에 잡힌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아, 강성 지지층의 발목이 잡혔다는 건 결국 그 사람들 입맛에 맞는 자극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겠네요. 네, 기사에 나온 박 평론가 분석이 바로 그겁니다. 합리적인 중도층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각 진영의 목소리 큰 강성 지지층, 이른바 팬덤의 요구에 맞추는 게 단기적으로는 자기들한테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막 상대방한테 극단적인 비난, 혐오 발언 쏟아내면서 지지층 결집시키고 정치 동력 얻으려 한다는 설명이에요. 결국 정치가 합리적인 토론장이 아니라 혐오를 동력으로 삼는 진영 대결판이 돼버렸다는 비판인 거죠. 아, 정치 실종, 투쟁만 남은 현실, 그리고 강성 지지층 의식한 혐오 정치, 이게 지금 거친 정치 언어의 배경이다. 이런 분석이군요. 그럼 이렇게 좀 암울한 상황인데 해결책은 없을까요? 기사에서는 해결책 찾기도 어렵다고 하던데요. 네, 그 부분도 다루고 있어요. 박상병 평론가가 제시한 어떤 잠재적인 해법 하나랑 또 그게 왜 현실적으로 어려운지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박 평론가는 현재 한국 정치의 고질병 중 하나가 영호남 지역 기반의 거대 양당 구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극한 대립을 더 심하게 만든다고 보고 이걸 좀 완화하려면 권력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어요. 권력 구조 개편이라면 선거제도를 바꾸거나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나 이런 걸로 바꾸는 그런 논의들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그런 것들이죠. 지역주의 기반의 승자독식 구조를 좀 넘어서서 다당제가 되고 연립정치가 가능해지는 쪽으로 구조를 바꾸면 지금처럼 막 한쪽이 다 갖거나 다 잃는 극단적인 대립이 좀 줄어들고 협력적인 정치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담긴 제안이에요. 구조적인 해법이네요. 네. 기사에서는 이런 구조 개편이 혐오 정치 완화의 근본적인 해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박 평론가의 시각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기사 결론은 또 그렇게 희망적이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권력 구조 개편마저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본다면서요? 네, 그게 딱 문제입니다. 기사에서도 지적하듯이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건 한 사람이 한 정당이 하자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여야가 다 같이 합의를 해야 하는 문제인데. 그렇죠. 가장 어려운 문제죠. 근데 지금처럼 서로 똘마니, 쓰레기, 내란수계 이렇게 부르면서 싸우는 상황에서 나라의 틀을 바꾸는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 과연 여야가 머리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겠냐는 거죠. 매우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서로 기본적인 신뢰도 없는데 가장 어려운 합의를 해야 하는 좀 역설적인 상황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기사는 박 평론가 본인도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근본적인 해법은 쉽지 않다는 전망을 내놨다고 전해요. 결국 문제는 알겠고 해법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그걸 실현할 정치적 동력이나 환경이 안 된다는 아주 좀 답답하고 비관적인 상황임을 기사는 보여주는 거죠. 뚜렷한 출구가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 기사를 보신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기사에서 박상병 평론가가 권력구조 개편을 해법으로 말했지만 그마저도 어렵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혹시 지금 우리나라의 이 권력 구조 그 자체가 정치인 개인의 문제나 정당 전략 문제를 넘어서서 본질적으로 이런 극한 대립과 거친 말을 만들어내거나 최소한 부추기는 근본 원인은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아, 시스템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다. 네. 시스템이 사람들의 행동을 규정하는 측면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좀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